과거의 경험으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된다. 순간의 격정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와 파면 및 구속으로 이어져 국가적 혼란과 위기를 겪었던 2017년의 경험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그 내용을 주셨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이신가요? 예, 이제 또다시 순간의 격정이 국가 사회를 혼란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대통령이 무리한 계엄 발동을 했다고 인정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오늘 뭐 담화 내용은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만은 야당은 이제 이것을 내란죄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란죄는 제가 보기에 실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란 주장은 시민들을 격분하게 만듭니다. 지금 야당은 두 가지 언어 전술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언어를 혼란시키는 것입니다. 언어 혼란 전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언어가 혼란스러우면 생각이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이 어려워집니다. 판단이 어려울 때 보통의 시민은 목소리가 큰 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특히 내란이라고 하는 단어는 애국심을 가진 시민들을 울컥하게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2017년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거대한 거짓으로 마녀로 만들어서 격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번에는 내란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당의 내란 주장은 모두를 겁먹게 만듭니다. 반대하면 내란 동조자, 국가 반역자로 낙인을 찍습니다. 바로 이것이 두 번째 언어 전술인 침묵 강요 전술입니다. 말과 사상을 분위기로 통제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극렬 지지자들은 반대 목소리를 협박 등으로 실행해 놨습니다. 현재 이 언어 전술이 먹히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검찰이나 경찰이나 이 법 집행기관들도 그렇고 일반 공무원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심지어 많은 언론들도 반대로 행동하거나 말을 못하는 형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건강한 논의를 위해서는 반대 목소리도 왕성하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립되는 사상과 의견 간에 균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는 제 의견이 정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런 반대 목소리도 있구나 하는 것을 알리고 싶은 것입니다. 찬성하고 반대하는 목소리가 균형 있게 표출되어야 주권자인 보통의 시민이 두려움 없이 자기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것이 건강한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우선 이 논의를 하려면은 세 가지 헌법 쟁점을 구분해야 한다고 봅니다. 계엄 발동이 헌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적인 발동이냐 하는 문제이고요. 그래서 탄핵소추의 요건을 충족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리고 내란죄가 성립하느냐 하는 문제, 이 세 가지 헌법 쟁점을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들을 마구 섞어서 논의를 하니까 합리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먼저 대통령의 계엄권 발동은 헌법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를 계엄의 발동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하위법인 계엄법에서는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서 행정이나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대통령은 야당의 입법과 예산 폭주로 행정과 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판단 부분은 사실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어서 저 같은 일반 시민이 판단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이제 사법적인 판단이 이루어지겠습니다만은 또한 계엄군이 이 국회에 진입한 행위는 아마도 계엄 권한의 한계를 넘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계엄 발동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적인 행위라고 해서 대통령을 처벌해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계엄의 요건과 행사에 관한 일차적 판단은 권한을 가진 대통령의 몫입니다. 특히 비상대권으로서 계엄권 발동은 고도의 정치적 판단 행위입니다. 그 판단이 잘못된 것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잘못을 사후적으로 확인해서 권한 행사를 무효로 돌리는 권한은 헌법재판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헌 무효라고 해서 그 권한 행위자를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법률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무효로 선언이 됩니다. 그래서 그 위헌적인 형법 조항으로 인해 억울한 감옥 살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법률을 제정한 행위자를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위헌 확인의 효력은 그 권한 행사의 효력을 배제할 뿐입니다. 만일 계엄 발동으로 대통령을 처벌해야 한다면 위헌 법률을 제정한 국회의원들도 처벌받아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위헌적인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하고요. 그 시정은 효력을 배제하는 것이지 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권한 행사는 내란죄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형법의 내란죄는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영토의 정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그에 준해서 국군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입니다.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위헌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권한 행사를 폭동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위를 진압하는 경찰이 혹여 경찰력을 위법하게 사용한다고 해서 경찰의 무력 사용을 폭동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진술한 특정 사령관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는데 위정죄의 위험을 안고 한 말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확인된 증거 자료는 아직 제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무튼 그 말이 사실이라면 분명히 잘못된 위법한 지시라고 저는 봅니다. 그 지시를 거부한 특정 사령관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위법한 지시가 폭동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 내란적인 폭동은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파괴하기 위한 목적을 가져야 합니다. 목적범에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의도가 아닙니다. 범죄 행위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명확한 결과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번에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헌법에 따라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계엄군은 계엄 해제 요구가 의결되고 10분 만에 국회에서 퇴각했습니다. 헌법 질서 파괴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지금 검찰을 비롯한 법 집행기관들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을 금지시키고 압수수색을 하는데 이거는 매우 성급한 판단입니다. 대통령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위험한 조치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다른 어떤 지금 말씀 주시는 이제 여러 가지 교수님께 이인호 교수님께서 보시는 이 헌법적인 시각에서 헌법의 시각에서 이제 이 내란죄 부분하고 계엄 선포와 관련된 부분을 좀 해석을 해주셨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지난 그러니까 7월이죠. 올해 7월에 미 연방대법원에서 예. 대통령의 공식적 행위를 형사 기소하는 것에 대해서 면책 특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요. 예.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 이 판결이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시사하는 바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예,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전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에 대통령 선거 결과를 부정하고 번복하려는 여러 시도들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내려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트럼프의 열렬 지지자들이 물리력을 사용해서 연방의회 의사당을 진입하는 과정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시위자와 경찰관 5명이 사망했고요. 14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또한 당시 연방의회는 대선 결과를 인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폭동으로 인해서 회의가 긴급 중단이 되었고 위원들이 대피를 해야 했습니다. 이후 트럼프는 내란 선동 혐의로 하원에서 탄핵 소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원에서 유죄가 부결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탄핵되지 않은 것이죠. 미국 230년의 역사에서 대통령이 탄핵되어 파면된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이후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트럼프를 같은 혐의로 기소해서 재판 진행 중에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주장하면서 기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트럼프는 신청을 했고요. 이번 7월에 연방대법원은 6대3의 의견으로 대통령의 공식적 행위를 형사 기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면책 특권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이 확인한 법리는 다음의 3가지 개념을 구분했습니다. 첫째, 대통령의 공식적 행위는 면책 특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고요. 비공식적 행위는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그런 비공식적 행위는 면책의 대상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을 했고요. 다만 대통령의 공식적 행위 중에 또 다시 2개를 구분했습니다. 하나는 절대적 면책이 인정되는 행위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종국적이고 배타적인 헌법상의 권한 행사, 이것은 절대적 면책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이 직무와 관련된 기타 모든 공식적인 행위는 추정적 면책이다, 이렇게 법리를 전개했습니다. 추정적 면책이라는 뜻은 반대하는 측에서 추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책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 개념을 구분해서 법리를 전개했는데요. 그러면 연방대법원이 왜 대통령이 면책되어야 하는지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이 공식적인 행위를 이유로 대통령을 형사 기소하게 되면은 형사 기소는 그걸 통해서 증거를 찾는 것인데 그에 비할 수 없는 정부의 권한과 기능을 침해할 위험이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만약 대통령이 잠재적 기소의 위험 아래서 자신의 직무 수행을 두려움 없이 공정하게 행사하는 것을 주저하게 된다면은 그것은 효과적인 정부 기능에 특별한 위험을 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이유입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그 시행은 비록 그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설령 헌법이 대통령에게만 부여한 비상대권입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대통령의 몫입니다. 그렇다면은 미 연방대법원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은 절대적 면책 대상입니다. 물론 외국의 법리가 우리의 법리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참조하는 것이죠. 우리의 법 집행기관들이 이 점을 깊이 고려해야 합니다. 자칫 국가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렇군요. 그 내용을 보니까요. 요즘 이제 세간에도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만 1980년 5.17 그 비상계엄이 내란죄로 처벌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과 비교해서 이번 비상계엄도 내란죄로 처벌되어야 된다, 이런 이제 그런 비슷한 논리로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런 1980년에 5.17 비상계엄과 이어온 상황을 비교를 하는 주장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당시 계엄을 사실상 주도한 군인 세력은 대통령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계엄 시행 과정에서 무력이 행사되었고 많은 시민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이 상황과 이번 대통령의 계엄 발동을 비교하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무리하게 섞어 넣는 겁니다. 언어를 혼란시키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번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시행에 설령 판단 오류가 있었고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국가적 위기 상황에 관한 판단 오류를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헌법 시스템에 위험한 선례를 남기는 것이 됩니다. 향후에 국가적 위기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방어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때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해야 하는데 이번 사태로 만약 이걸 주저한다 그러면은 더 큰 국가적 위험을 초래할 것입니다. 헌법 사건을 분석할 때 지금의 이 사건만 봐서는 정말 중요한 국익을 놓치게 됩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 부분도 한번 좀 여쭤볼게요. 지난 7일에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이 있을 당시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표결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3시간 동안 국민의힘 의원들 들어오도록 막 기다리는 표결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기다리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저도 이 용어를 그간 사용해 왔는데 이게 정확하지 않다. 이게 잘못된 선언이다. 이런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데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 이게 잘못된 표현이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하고요. 또 하나는 이 문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의결 정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했다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선언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예, 좀 약간 법리적으로 좀 복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제가 보기에 투표 불성립은 투표 불성립이 아니라 안건의 부결입니다. 헌법과 국회법에서 비춰보면은 투표의 불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 탄핵 소추안이 제적의원 과반수 발의로 표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투표 결과 투표수가 총 195표로 헌법상의 의결 요건인 제적의원 3분의 2, 200표를 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안건 부결이지 투표가 불성립된 게 아닙니다. 여기서 법리적으로 좀 구분해야 될 두 개념이 있는데요. 의결 정족수라고 하는 것 개념하고 의결 표수라는 개념을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잘 이걸 구분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대통령 탄핵 소추안은 제적의원 과반수가 발의를 하고 제적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을 합니다. 여기서 제적의원 3분의 2는 의결 정족수가 아니라 의결 표수입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법률안은 제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게 됩니다. 헌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과반수의 출석이 의결 정족수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과반수가 출석해야 표결에 들어갈 수 틱톡 라이트를 알게 된 계기요? 저번에 저희 손님 중 한 분이 틱톡 라이트로 쌓은 포인트로